안녕하십니까, 도쿄왕자입니다. 오늘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둔촌 주공의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모든 수단을 체크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재건축 결정이 나게 되면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선정됩니다. 저는 정밀 진단 후에 판단 전략을 세웠다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는 대신에 회전율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 진단 통과되면 살짝 오르고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되면 좀 더 많이 오르고 또 완공이 되면 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그 뒤까지 버티면 좋겠지만 저는 그 전에 파는 회전율을 올리는 전략을 세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그 이후에 이슈가 터졌던 거죠. 먼저 당부에 말씀드릴 거는 일단 시공사와 조합은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팩트만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이슈를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시공사와 조합은 어느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둔촌주공의 기본 내용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위치는 강동구 둔촌동 쪽이고요. 총 가구수는 12,000세대가 넘어갑니다. 2023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참고로 2023년에 서울의 주택 보급 예정률이 2만 가구였죠. 그 중에 절반을 차지했던 겁니다. 이슈는 간단합니다. 시공사가 체결될 때 예정된 공사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의 금액으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가 상승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둔촌주공의 이전 조합장이 승인을 해줬던 거죠. 이전 조합이. 그 뒤에 조합이 바뀌게 되고 이전 조합에서 승인했던 내용을 새로 들어선 조합이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정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공사비 더 주로 얘기했었고 이전 조합은 오케이를 했었는데 새로 들어선 조합은 더 못 준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 요 몇 년 사이에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특히나 건설자재 쪽은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공사는 물러설 수가 없을 정도로 금액이 뛰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조합원들도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폭등한 건설비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타협이 안 돼서 시공사는 공사 중단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크레인을 철거를 해버리는 거죠. 크레인 한 달 대여료가 200억이 넘어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크레인까지 철거해버리고 공사가 완전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 측은 유치권 행사합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에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빌려준 돈 같은 거 받기 위해서 채권자가 설정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거는 못 돌려줘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유치권이고요. 만약 법이 시공사의 편을 들어주면 시공사는 그동안의 공사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걸 아마 경매로 넘길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의 유찰을 뭐 그렇게까지 독하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정말 독한 마음을 먹게 되면 시공사는 경매로 가서 만약 법원이 시공사 편을 들어준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드리면 시공사가 정말 독하게 했을 때 경매로 가서 몇 번이나 유찰을 시키는 겁니다. 몇 번이나 유찰시키면 이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싼 값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아파트를 싸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기존 조합원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집만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집만 날리는 거면 다행일 수도 있는 건데 더 심한 경우에는 유찰된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시공사가 요청하는 금액을 다 변제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공사가 요청하는 금액 1조인데 유찰된 금액이 막 3천억이다. 그럼 7천억이 남는 거죠. 그 7천억을 조합원들에게 이제 구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1조나 7천억 이런 거는 제가 지금 그냥 임의로 예를 든 거고요.
제3자 입장에서 시공사가 맞다, 뭐 조합원이 맞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둔촌주공은 아파트 재건축이죠. 그 다음에 동네를 재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것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나 아파트 재건축도 이럴 건데 지역주택조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한테나 소개해주는 거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지주택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동네 재개발 이런 이슈가 터지는 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인 건데 여러분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화된 동네에 가면 뭐 집을 단체로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인데 그게 바로바로 쉽게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뭐 조합원이나 조합장들이 많이 해먹는 경우가 많고 많이 잡혀가고 소송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나마 아파트 재건축은 뭐 제가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지주택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주택도 잘만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지주택이 성공하는 비율,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는 비율이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엄청나게 법적 분쟁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 까서 조합장이 되고 돈 들고 나르거나 뭐 시공사 해쳐먹거나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제 지인 중에는 아직 지주택을 산 사람이 없는데 지인의 지인 중에는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돈을 넣고 나서 몇 년이 아무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지주택에 몇 억의 돈을 집어넣고 몇 년, 몇십 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버리면 그 타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희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축 아파트 30년이 다 되어 가면서 재건축 이슈가 아직 안 터진,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가 터졌으면 이미 지금 올랐을 테니까 재건축 이슈가 안 터진 아파트, 그렇지만 재건축을 할 만한 아파트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아파트는 바로 교통이나 학군이 괜찮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업성이 나올 테니까요. 재건축은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이미 같은 지역에 재건축 추진해서 이익이 많이 난 아파트가 있으면 더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20억이 됐다. 그러면 7억짜리 구축 아파트가 있다면 얘들도 한 14억 정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범 케이스가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선진 사례가 있어버리면 이 후발주자들은 엄청 편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할 테니까요. 이 구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봤으니까 자기들도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당연히 재건축에 동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가 같은 지역에 재건축을 성공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 시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6억 이하 아파트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6억 이하여야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있죠. 보금자리로는 뭐 고정금리인 대신에 쌉니다. 요즘 뭐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변동금리로 해서 뭐 7%, 8%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택담보대출이. 그런데 보금자리는 제가 받았을 때만 해도 2%대고 지금도 한 3%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알아본 건 아닌데 많이 올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들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6억 이하인 아파트를 노리는 거죠. 그러고 해서 이제 몸빵을 하는 겁니다. 몸빵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몸빵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불편한 요소가 없다 그러면 경쟁이 심하겠죠. 그런데 뭐 주차 수가 부족하다든가 층간 소음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농문이 나온다든가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불편함은 감수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몸빵을 할 생각이라 그러면 훨씬 경쟁을 낮춘 상태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저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는 정밀 진단이 통과되면 뭐 한 1억이나 2억 정도 오르게 되면 크게 뭐 먹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올랐다가 살짝 빠졌다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단계가 바로 정밀 진단이고 두 번째 단계가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고 이 단계가 바로 이제 최종 완공이 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정밀 진단은 이 두 단계보다는
상승분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지주택 이슈, 그다음에 둔촌 주공 이런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를 피하려면 정밀 진단을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소액이라도 펌핑시키고 나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결론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댓글에 조합원들을 뭐 많이 욕하는 글들이 있는데 저는 조합원들을 딱히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둔촌주공의 조합원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시공사가 몇 억의 분담금 추가로 내서 이랬을 때 선선히 내실 겁니까? 솔직히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는 게 맞고 안 맞고 떠나서 갑자기 뭐 2억, 3억 정도 더 내세요 이러면 오케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이 뭐 2, 3억은 재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에 떠나서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당사자인데 만약 이렇게 사업이 엎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 경매로 넘어가서 싸게 팔리게 되고 집도 날린 대신에 빚까지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기사 같은 곳에서 조합원들을 너무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냉정하게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만약에 이대로 공사 계속 중단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2023년 주택 공급 예정은 2만 가구죠. 근데 둔촌주공이 1만 2천 가구였죠. 그러면 거의 만 가구를 까먹게 됩니다. 공급률이 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가격을 낮추는 최고 깡패가 바로 공급이죠. 그런데 이 공급이 23년에는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 건데 서울은 지방보다는 물량 공급 계획이 안 그래도 적었는데 더군다나 올해 2만 내년 2만에서 그나마 이렇게 적은 물량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이 내년 2만이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는 하락보다는 보합이나 가격 방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조합원들 입장을 떠나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런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냉철하게 해야 하는 거긴 하지만 이대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큰 소식을 보는 사람이 몇만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이번 같은 분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번 같은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돈이 오래 묶이지 않는 선택지를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산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전율만 꾸준히 높아져도 복리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결국 회전율과 같은 맥락이니까요. 개인한테도 정말 회전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